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남양주 도성구에서 현재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학년 아이들 입시에서 저희 크게 신경 쓸 포인트들은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이 축소돼서 최상위권, 특히 수도권 학생들의 의대 입결이 대폭 상승할 것 같고요. 학폭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입 전형 모든 부분들에 반영이 되면서 그런 학생들 대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무전공 제도가 올해 좀 더 많은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전공 같은 경우는 원래 의대가 3,058명이었을 때 지역 인재가 40%였어요. 근데 작년에 5,058로 2,000명을 늘리면서 지역 인재를 60%로 옮겼습니다. 혜택을 지역 아이들한테 가라고 했는데 올해 3,058로 줄이면서 그 60%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인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작년에 처음으로 무전공 제도가 실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무전공이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와서 싸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자연계 성향 학생들이 조금 더 우위에서 합격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입을 가는 이유는 취업이겠죠. 취업과 관련해서 강점 있는 첨단학과라는 이름들이 계속 매년 신설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꽤 많은 대학들이 신설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부가 그 부분들을 수학해가지고 발표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문과, 이과 구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 구분해서 보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내신 등급대별로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 어디에 지원했는지를 비율로 보여준 겁니다. 보시면 자연계열학과가 훨씬 더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있죠. 그럼 이제 저기서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 1점대, 2점대 초반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는 저 구조라고 한다면 자연계열학과를 훨씬 많이 뽑아야 돼요. 하지만 현상은 어떻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거의 반반 뽑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보시는 것은 어디가에서 5월달에 발표한 70컷 자료입니다. 70컷이라 하면 총 10명의 최종 합격자가 있다면 그 중에 7등의 성적입니다. 그랬을 때 1.0으로 합격한 사례가 인문계열은 6명, 자연계열은 146명입니다. 1.3까지가 368명, 3,768명. 그 주어진 인원들을 오른쪽에 누적한 거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연계열은 2.0까지가 19,000명인데 인문계열은 2.5까지가 19,000명입니다. 또 자연계열은 2.5까지가 35,000등인데 인문계열은 3.0까지가 34,000등. 즉 뭐죠? 약 0.5등급 정도의 차이가 있죠. 즉 등수가 같다는 얘기는 거의 같은 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선들을 봤을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합격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1.5의 내신이 인문계 학생이라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능히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열 친구라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자신을 좀 담대하게,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숫자를 좀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원서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3학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네들이 황금 돼지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가장 많이 태어났어요. 실제로 이따가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작년도 입시 결과는 하락할 것을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입결은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왜? 경쟁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많다는 건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은 합격선에 대한 좀 더 타이트하게 바라보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오른쪽에 보시면 저건 이제 수능에서 응시하는 졸업생의 비율입니다. 계속해서 졸업생들이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들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올해죠.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에 의대가 2,000명이 늘어가지고 작년도 입시가 의대 최상위권 기준으로 따진다면 역대 가장 낮은 내신으로 좋은 학과를 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시 올해 빡빡한 환경으로 들어온다면 더 그 내신이라면 좋은 데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 작년에 제일 좋게 갔으니 올해는 입시 환경이 빡빡하니 안 오지 않을까를 기대했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8,305명이 유급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의대가 복귀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대생 8,300명의 유급이 확정되면 그네들 입장에서는 뭘 할까요? 의학기 때? 그네들이 뭘 제일 잘하죠?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어쨌든 의과가 약 6,000명이 유급 확정됐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한 학기가 1년 단위, 그냥 국가고시 1년 단위로 보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2번 안 보는 이상은 어쨌든 유급이 한 학기 확정되면 뒤로 밀립니다. 그런 포인트들에 의해서
최상위권 의대 한 6,000명 정도가 수능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역 인재 보면은 경기도가 작년 대비 경기도에서만 11,000명 정도의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1등급만 약 1,700명, 2등급 때가 2,900명. 그러면 한 2점대까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4,500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대학 하나만큼의 더 경쟁률이 빡빡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탐론입니다. 사탐론은 이미 작년에 시작되었죠. 왜? 자연계열학과의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보고도 원서를 쓸 수 있어 라고 교육부가 작년부터 허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과탐의 응시자가 약 4만 명 정도가 예년 대비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건 사탐론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사탐과 과탐의 원점수 대비 평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탐은 전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맞아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40이 안 되면 무조건 4등급이에요. 반면에 과탐은 하나 틀려도 1등급, 3개 틀려도 2등급, 40이 안 되면 3등급. 즉 과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등급 컷입니다. 왜?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사탐론이 시작됐습니다. 자, 왼쪽은 재작년이고 오른쪽은 작년에 사탐론이 된 상황에서의 사탐에 대한 평균 등급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오른쪽만 보시면 2개 틀려도 1등급, 3개 틀려도 2등급, 40에 3등급. 즉 예전에 과탐과 같은 점수 구조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등급 컷은 떨어졌고요. 또 재밌는 건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맞은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점 만점은 그대로인데 표준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평균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뭘 의미하죠? 50점에서 평균이 멀었다는 얘기는 평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공부를 잘한다고 아까 보는 그 자연계 과탐 친구들이 작년에 사탐으로 우우 갔는데 실제적으로 등급컷 하락과 표점 상승은 평균이 떨어졌다. 그럼 기존의 사탐 이론에 과탐 애들이 들어왔는데 평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탐들은 실패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과탐 어떻게 됐냐? 작년, 재작년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사탐론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탐론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는데 문제는 이미 올해 3월달과 5월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미 모의고사에서부터 보면 빨간색이 줄어든 거거든요. 과탐은 모두 다 빨간색으로 약 4만 건이 줄었고 반면에 사탐은 다 검은색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3월달부터 사탐론을 한 친구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지금 와서 7월 말에 야 사탐론 그만둬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누구냐? 육모 성적표를 7월 2일 날 받고 육모 보니까 3월 모의고사와 5월 모의고사에는 재학생 없을 때는 나름 등급이 나왔는데 졸업생들이 들어오니까 내 등급이 떨어지네? 수능은 더 들어올 건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7월 달에 시작한 사탐론 학생들은 저는 안 한 경우에요. 한 3, 4주 공부했지만 그거 저는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올해 확통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참고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은요. 미적분이 훨씬 더 동일한 원점수면 높은 편점수를 맞습니다. 작년도 수능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 100점 맞은 학생이 미적분 88점 맞은 학생과 같은 점수를 맞습니다. 즉 미적분 4점짜리 3개 틀린 친구와 똑같아요. 그러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차이가 뭐냐? 그냥 선택 과목 9문제 다르게 푸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4점짜리 2개 틀려도 확통 다 맞은 애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확통이 늘었다는 포인트를 뭘 해석해야 되느냐? 내가 원래 자연계열 친구로 미적분과 확통을 모두 다 봤는데 나는 확통을 시험 볼래.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35,000명의 전 늘어난 인원들은 대부분 누구냐?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친구들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죠? 문과라고 그러죠. 즉 무슨 말이냐? 확통, 문과 친구들이 35,000명이 늘었고요. 반면에 미적분과 기하의 응시자는 약 8,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3만 명 정도의 학생 수가 늘었는데 확통은 35,000이 늘고 미적분이 줄었다라는 포인트는 순수하게 고3 재학생만 보자면 아까 제가 황금 대지랑 인원이 늘었다고 했죠. 그 늘어난 대부분 어디서 늘었다? 문과 친구들이 늘었다. 자연계열 친구들만 딱히 비교하자면 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까
보시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합격선의 차이가 있었죠. 어쨌든 문과 친구들이 늘었어요. 얼마가 들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연계열 학과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적으만 보자면 인문계열의 경쟁률이 자연계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인문의 합격선이 조금 더 라고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월과 5월 달에 대한 고3 재학생의 인원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6월 모의고사의 응시야. 참고로 6월 모의고사 드디어 졸업생이 들어오죠. 재밌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는 과탐에서 약 4만 건 넘게가 작년 대비 줄어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육모에서 보니까 과탐이 줄긴 줄었어요. 얼마 줄었냐? 3,600건 줄었어요. 고3 재학생이 응시할 때는 4만 건 이상의 과탐 응시자가 줄었는데 졸업생이 들어왔더니 작년 육모 대비 과탐 응시자가 줄기는 줄었는데 얼마 줄었냐? 3,600건 줄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대폭 과탐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냐? 자, 고3 재학생에서는 문과 성향 학생들이 들어왔다. 졸업생은 들어왔는데 자연계열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자, 재학생과 졸업생 누가 더 성을 잘 보죠? 졸업생. 문과, 이과 누가 더 성을 잘 보죠? 이과. 그러니까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의 구조로만 딱 둘 집단을 비교하자면 올해 훨씬 더 재학생의 수능의 열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볼게요. 과연 그렇게 사탐론을 했던 친구들은 과연 성공하고 있을까? 지금 보시는 건 대구교육청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뭐 육모나 삼모 시험을 보면 딱 3개 교육청, 대구, 부산, 광주는 전체 모든 학생들이 애들 다 가져옵니다. 이건 대구교육청에서 생명과학 1을 보고 생명과학 3을 본 아이, 지구과학 1을 보고 생명과학 3, 즉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본 아이네요. 자, 그 아이들이 과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왜 사탐으로 가죠? 과탐에서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만족할까요? 적어도 수능에서 수시에서 최저라도 활용하려면 3등급 이상은 나와야겠죠. 즉 그러니까 내가 과탐을 보면 3등급이 안 나오고 4, 5, 6, 7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를 사탐으로 선택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맞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구조를 보면 3등급까지가 있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10% 살짝 높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있냐? 4, 5, 6, 7에 대고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한 친구들을 말릴 수는 없다. 그 친구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 친구들은 차라리 공부한 3주 정도를 벌어도 된다. 그리고 그냥 과탐 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수시에서 원서 쓸 때는 작년도 입별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거죠. 원래 재작년까지 한 2년 정도로 보고 써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봅니다. 작년에 몇 점이니까 올해 쓸까 말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작년 입별이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상위 15개 대학교 학생부 교과제 경쟁률입니다. 검은색은 작년 경쟁률이고요. 빨간색은 재작년 경쟁률입니다. 자, 보면 어떻죠? 작년에 경쟁률이 올라갔죠. 특히 보시는 5개 대학교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물론 살짝 감소한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연세대, 소강대,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가 작년에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연세대와 한양대는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무조건 내시 쪽에 합격하겠죠. 근데 최저가 생기는 순간 1.0도 떨어지겠죠. 최저가 안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저가 생겼을 때 합격수는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면에 중앙대, 시립대도 최저가 없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원래 연세대와 한양대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3합7이라는 최저 기준은 고려대, 성대, 중앙대, 시립대 4개 대학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3합7을 맞출 수 있는 인원들은 제한되어 있겠죠. 그럼 3합7을 맞춘 아이들 중에서 합격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한된 인원 중에 갑자기 작년에 연세대와 한양대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3합7을 맞췄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900명이 늘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끝선의 합격선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내신이 좋아요. 3합7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연세대, 고려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6개 썼다고 칠게요. 다 합격했어요. 그럼 그 다음 학생의 선택이잖아요. 학생은 어디부터 선택할까요? 연대 채우겠죠. 그 다음요? 고대 채우겠죠. 그 다음요? 성대. 그 다음요? 한양대. 중앙대와 시립대가 같은 조건에서 제일 밑으로 쳐지죠. 그러니까 좋은 숫자나 합격에도 다 빠져나가면
거기가 제일 많이 돌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합격선이 생기겠지를 기대하고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와요. 자, 그럼 종합 어떻게 될 거냐? 자, 방금 앞에서 우리는 교과 전형에서 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그럼 과거에는 교과에 합격해서 없는 숫자들도 교과로 들어온 거잖아요. 원래는 그럼 그 친구들이 뭘 써야 돼요? 교과로 합격 못하면 종합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 당연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종합은 예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년이고요. 이게 재작년입니다. 어떠세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 분명히 교과로 더 많은 인원들이 넘어갔으니 종합은 비워야 되는 게 맞는데 종합도 거의 같이 채워졌네? 뭘 의미하죠? 종합도 같은 인원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교과에서 더 낮은 숫자가 교과로 넘어간 것처럼 종합도 더 낮은 숫자가 종합으로 들어와야지 같은 인원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나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시는 건 빨간색은 종합이고요. 파란색은 교과입니다. 짙은 게 작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우우 들어온 포인트는 뭐냐? 합격선이 떨어질 거야. 왜? 최저가 신설됐으니까. 또 최저가 신설되면서 그럴 거니까.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교과에서 떨어진 대학은 한양대 하나입니다. 나머지 교과 다 연세대 최저가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종합에서 떨어진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성대, 이화여대가 인문계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해결 볼까요? 자, 교과 떨어진 곳은 역시 한양대밖에 없어요. 근데 종합은 서울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붙었습니다. 서강대 보세요. 2.17에서 70컷의 평균이 2.97로 0.84까지 떨어졌어요. 와, 정말로 저렇게 많이, 그죠? 여기서 우리 하나 더 고민할 게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 70컷이 2.94가 딱 합격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저 친구는 생기부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에이, 저 친구는 일반고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보겠습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의 작년의 합격선이 일반고가 재작년에는 53.4였는데 작년에 27.2로 대폭 줄었어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세 개 대학교가 아까 종합에서 최저가 떨어진 포인트를 봤지만 저게 일반고에 떨어진 포인트가 아니라 저 포인트는 뭐다? 일반고가 많이 합격하지 못하고 특목 자소가 많이 합격되어 그렇다. 그러니까 딱 저 숫자만 보고 70곳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숫자는 안 되는데 종합을 써봐야지 라는 포인트들을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숫자 이면에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경외시 권동홍숙은 교과 떨어진 곳은 중대, 경희대, 숙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종합은 경, 외, 건, 홍 좀 많이 떨어졌죠. 보겠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따 종합에서 보여줄 건데 여기서부터는 일반고의 종합적 합격 비율이 70이 넘어갑니다. 저 70것은 대부분 일반고예요.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서성한 라인만 숫자가 커진 포인트들은 일반고가 아닌 거고 나머지 포인트는 뭐냐? 예년 대비 종합에서 더 낮은 숫자가 들어왔겠네? 그럼 종합의 합격수는 떨어지는 게 맞겠네? 실제로 보면 녹색 원에 떨어지는 포인트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다음 그룹도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그룹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에 대한 경쟁률은 대부분 올라갔어요. 즉 작년에는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포인트가 최상위권부터 계속해서 소신과 상향을 갖다 엄청 부르짖었던 입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종합은 비슷하게 늘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교과보다 종합이 대부분 떨어졌죠. 여기서 포인트는 저거 다 일반고에서 떨어진 겁니다. 종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연결해 볼까요? 예, 종합이 더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 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 종합의 합격선의 하락이 더 많이 보이고 교과는 떨어지지만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역시 자연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 2022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연세대 고려대가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합격선이 되게 높게 설정했어요. 그러다가 수능 최저 기준의 부담감 때문에 슬슬 학생부 교과 합격선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낮은 합격선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고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빠지면서 합격선이 슬슬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과와 종합의 합격선 차이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데 작년 그냥 교과는 다시 올라가 버렸고 종합은 다시 떨어져 버렸습니다. 즉 교과 종합 합격선이 더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의 숫자에서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갖고 싶겠죠. 그러면 교과가 다시 올라붙었고요. 종합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자신의 숫자를 바라봤을 때 교과를 쓰는 경향이 강할까요? 종합을 쓰는 경향이 강할까요? 종합을 좀 쓰겠죠. 올해 예상되는 포인트들은 종합에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 교과 합격선이 높게 확대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견되는 경쟁률의 포인트는 종합으로 많이 몰린다면 종합 합격선이 올라가는 포인트.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는 앞에서 실제로 보시면 저 많은 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수능팀 떨어질 거를 기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쟁률이 대폭 올라가면서 합격선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입결을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쟁률의 변화를 작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하시면서 그 포인트도 왜 올리면 입결은 올라갑니다. 그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올해 지원 전략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수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충원 합격 가장 짜릿한 전화죠. 마감일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전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에 원서를 써서 최저를 충족 못하면 정말 허망한 지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면 자신이 그것들을 물론 도전의 포인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무조건 100% 떨어지는 전형이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수시 납치를 당하면 안 되겠죠. 수시 납치. 내가 정시에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었는데 수시에서 낮게 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에 보면 수시 납치를 당할 만큼의 내신과 모의고 성적들을 보인 학생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서를 6장 쓸 수 있죠. 그 6장이 카운팅 되는 건 국립대, 사립대, 교대입니다. 저기서 6장입니다. 산업대와 전문대학교는 6회 카운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업대는 2개밖에 없으니까 원서를 2장 더 쓸 수 있고요. 전문대는 흔히 우리에서 부모님의 재력이 허락하는 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원서를 쓸 수 없다. 그죠? 그 포인트에 일반대와 산업대와 전문대가 포함됩니다. 전문대 합격에도 정시 못 갑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교, 흔히 얘기해서 과학기술원, 사관학교는 수시 합격해도 정시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즉, 디지스트, 유니스트, 켄텍, 카이스트 이런 데를 합격을 했어요, 수시에. 근데 수능이 잘 나왔어요. 서울대 대학에서. 그러면 정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강세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교를 지원하는 패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감일입니다. 대부분은 12일날 마감을 해요. 금요일날. 그런데 수요일날과 목요일날 마감하는 대학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서울대 가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겠죠. 그런데 제 눈에는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니? 라는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주교대가 있고요. 다른 교대는 다 금요일날 마감이죠. 감히 말씀을 드릴까요? 9월 10일날 선생님 큰일 났어요. 공주교대 마감됐어요. 이렇게 하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성신여대입니다. 내가 죽어도 성신여대를 무조건 써야 돼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마감일이 같으면 여길 쓸까 여기 쓸까 고민하겠죠. 그러면 성신여대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신여대는 비슷한 경제급의 대학들에 비해서 여기 지금 써야 돼?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내일 가서 다른 대학 쓰면 되지. 뒤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공주교대와 성신여대는 같은 경쟁 라인에 있는 대학들보다 경쟁률이 낮게 형성될 겁니다. 자, 수시에서 경쟁률이 낮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와 교대를 희망하는 친구와 여대도 갈 수 있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대학교는 한번 마지막 경쟁률을 보시면서 최종 경쟁률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여대들보다 또는 다른 교대들보다 저 두 대학이 낮게 형성될 것이다. 저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 옛날에 지금은 아이패드가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아이패드가 없었던 시절에도 이 수시원 접수 마감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디선가 온갖 노트북을 다 들고 옵니다. 하루 종일 노트북을 막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경쟁률 막 검색하고 있어요. 왜? 빵꾸난 데 찾으려고. 클릭
타임만 대기하고 0.8이 재워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딱 열니까 2대1 됐습니다. 보시는 건 뭐냐면 파란색은 인문계열, 하얀색은 자연계열입니다. 교과와 종합이고 마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 들어온 인원이에요. 마지막 날 하루에.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교과 인문계열은 마지막 날 80%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거고요. 깜깜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 계속 실시간 경쟁을 보여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마감하는 12시, 늦은 3시까지만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줍니다. 그게 깜깜 시간이에요. 그 깜깜한 시간에 들어오는 일이 저만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깜깜한 시간에 저렇게 욱 들어온 저 친구들은 숫자가 좋은 친구들일까요? 안 좋은 친구들일까요? 좋은 애가 마지막까지 들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언제 원서 쓴 친구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냐 하면 마감일 전날 오후입니다. 좀 무슨 말이냐? 내가 안정이나 적정으로 여기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미리 써놓고 들어와야지. 그 마감이나 그러니까 안정이나 적정을 쓰는 걸 마지막 마감일날 쓰려고 하니까 경쟁을 확 높여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질르게 쓰는 거야? 아니면 내가 무조건 나는 여기 안정 적정으로 그냥 써고 여기 돼? 라고 하는 대학들은 보통 이전에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저 들어온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도 애매하고 그런 점수들을 마지막 경쟁을 보고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쟁률이 확 상승하는 부분들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년 교직 생활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마지막 공개된 경쟁률에서 저는 2대1 미만 안 쳐다봅니다. 왜? 다들 자기만 본 줄 알아요. 그게 12대1, 13대1이 됩니다. 우리 원서 몇 장 쓰죠? 기본적으로 6대1은 빠꾸라고 보시면 됩니다. 3대1, 4대1 라인이 마지막 날 5대1, 6대1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를 보신다면 그렇게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학폭이 처음으로 생기부에 반영되는 순간 대학 가기 어렵다는 포인트입니다. 서면사고라고 하는 가장 낮은 저 기준에도 1호가 불합격, 부적격, 0점 처리되는 대학들입니다. 파란색은 학습객관 추천자들 교과 전형이 되겠고요. 검은색은 종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싸우면 수시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 지금 싸우면은 8월 31일까지 어떤 행정의 절차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11월 30일 정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있으면 어렵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상담을 하실 건데요. 그죠? 제가 일단 수시 상담을 하실 건데, 자, 수시에 상담을 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 생활기록 기록입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 내신 성적, 생활기록 기록. 세 개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지표는 뭘까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왜? 첫 번째 수시 납치. 거의 없다겠지만. 근데 수시 납치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내신 성적으로 교과에 쓰는 걸 가장 낮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낮은 수능 성적으로 정시에 가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수시의 지원서는 내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 가면 어디 가지? 그 위를 가면 되는 거예요. 미리 따지면. 그래서 자신의 최 낮은 선 자체를 내 내신으로 합격 가능한 교과로 보셨다가 그게 떨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논술입니다. 6번 성적 끝나고 7월달부터 논술학원 다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가장 낮은 내신으로 가장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하나가 논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논술은 단기간에 논술학원 다녀가지고 논술적인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근처에 논술학원에서 그 합격자 많이 나가지고 빌딩 세워야 됩니다. 논술은 단기간에 준비해가지고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어진 표에서 빨간색의 인호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거고요. 검은색의 인호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만 잘 쓰면 수능을 안 받아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아주대와 인하대와 가톨대는 뭐냐? 일반 학과는 최저 기준이 없는데 의학 계열만 최저를 요구할 때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대는 의대학대, 인하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학대. 자,
지난대가 작년에 논술을 신설했어요. 대부분의 논술 전형이 성공했습니다. 올해 국민대와 강남대와 서경대가 또 논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세대, 고대, 서강대, 성대 제일 왼쪽에 있는 저 대학교에 논술을 가고 싶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 논술은 단기간에 준비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보시는 가천대, 참고로 가톨릭대와 가천대, 아이들은 가천대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두 대학교의 논술을 비교해 볼까요? 전 수학을 가르칩니다. 가톨릭대 논술은요, 수학 3문제를 주고 90분에 풀게 합니다. 참고로 수능은 30문제를 주고 100분에 풀게 합니다. 근데 가톨릭대는 3문제를 90분에, 그러면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가천대는 어떻게 되냐,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15문제를 주고 80분에 풀게 합니다. 자, 3문제를 90분에 15문제를 80분에, 그러니까 두 대학교의 논술 문제 수준은 전혀 같을 수가 없겠죠. 가천대학교의 저런 형태의 논술을 우리는 약술형 논술이라고 부르는데, 그 약술형 논술을 실시한 대학들이 노란색이 되겠고 파란색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능을 치릅니다. 그런데 저 약술형 논술을 아이들이 그리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작년까지는 약술형 논술을 공부했을 때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데가 가천대예요. 그런데 작년에 상명대가 들어왔어요. 참고로 작년도 경쟁률은 71대 1이었습니다. 약술형 논술을 준비해도 수도권에 가능하네. 문제의 올해 화두는 여기입니다. 국민대입니다. 국민대가 약술형 논술을, 참고로 약술형 논술은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못 나와도 3등급 정도는 계속 맞았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아이들 지필고사 볼 때 뒤에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80분에 오롯이 15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푸는데 절반, 나머지 절반 뭘까요? 쓰는데 절반이거든요. 실제 문제를 푸는 데는 1, 2분. 수능에서 3점, 4점짜리 정도의 수준이 3점짜리 정도, 쉬운 4점짜리 정도의 수준이니까 저 주어진 포인트들은. 근데 저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그래 안정적인 3등급들은 꽤 나왔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도전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전형입니다. 왜?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절반이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막 50대 100대 1 넘어가거든요.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나는 최저를 통과했어요. 그럼 여기는 50대 1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최저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논술의 학벌은 뭐가 결정한다? 논술 실력이 결정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논술을 출제하는 교과법입니다. 아마 페이지 없을 거예요. 제가 추가한 건데 포인트가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입니다.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인데 그럼 어쨌든 문과 친구일 거잖아요. 근데 미적분과 기하가 들어갑니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학논술 보는 데는 경희대가 있다. 정도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문논술의 출제는 언어논술 지표도 있는데 비슷한데 영어 제시문을 연세 정도 쓴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열 논술 역시 수학만 보는 기본적인 논술, 약술형 논술 보이시죠? 약술형 논술이 있고 과학논술하는 거 경북대가 있고 아주대와 경희대가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논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대학이 여기입니다. 어디냐? 건대와 세종대입니다. 보시는 건 무전공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와가지고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인데 다른 대학교의 무전공 논술은 너 인문논술 볼 거야? 자연논술 볼 거야? 하나를 고릅니다. 그런데 건국대와 세종대는 국어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둘 다 문제를 줍니다. 자, 그러면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게 합당할까요?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언어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언어논술을. 그런데 다른 대학은 언어논술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여기만큼을 가기 위해서 건대와 세종대를 가기 위해서 수리논술을 푸는 친구들이 언어논술을 준비한다? 이건 나름 의미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과 성향, 이렇게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주어진. 근데 저런 포인트들이 그냥
무조건 글쓰기 수필 같은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형식에 맞게끔 글을 요약하고 내 생각 펼쳐가지고 쓰는 형식에 대한 연습을 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약수형 논술 말고 일반 논술로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자연계 성향의 친구가 언어 논술을 준비해서 저 건대와 세운대 두 개를 쓰는 건 나름 그래도 준비된 어떤 경쟁률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점입니다. 논술은 일정이 겹치죠. 보통 전통적인 짝꿍이 있습니다. 서강대 성대거든요. 너 자연 볼 때 나 인문 볼게. 나 인문 너 자연 봐. 그런데 올해 그 전통적인 서강대 성대 짝꿍에 고려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자, 고려대 성대 같이 보고 서강대 따로 보죠. 그럼 어디가 경쟁률이 제일 높을까요? 서강대겠죠. 그죠? 그런 포인트들도 한 번씩 해서 주어진 저 논술 전형에서는 지금 일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일반 논술도 되겠고 약수령 논술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봤으니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은 끝입니다. 교과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6개의 원서를 씁니다. 교과에 2장 쓰고요. 종합으로 2장 쓰고요. 논술로 2장을 씁니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교과들, 종합들, 논술들. 그래서 교과도 하나 합격, 종합도 하나 합격, 논술도 하나 합격했어요. 어디 등록할까요? 논술 등록하겠죠. 그럼 논술 떨어졌어요. 교과 하나, 종합 하나. 그럼 보통 어디 등록하죠? 종합 등록하죠. 즉, 내가 가진 숫자를 가지고 가장 못 쓰는 게 교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재수를 하기 싫으면 6개 원서를 썼을 때 최초 합격 2장, 충원 합격 2장, 나머지 2장은 그래도 써봐야지 합격하는 거지. 나 이제 써본 남자야 뭐 이런 느낌으로 2장은 지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내가 합격을 예측하기가 가장 좋은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숫자가 내가 합격한다. 그래서 보통 저 주어진 교과를 안정이나 적정, 최초 합격선에 놓습니다. 왜? 종합은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생기부가 좋아도 어떤 생기부하고 경쟁할지를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을 아이들이 별로 안 쓰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과 전형을 지르는 포인트로 쓰기도 합니다.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쨌든 다 가지고 있기에 내가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면,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이 시기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숫자의 세팅은 끝났죠. 그럼 뭐하냐, 이제 그 세팅된 숫자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가치 있게 만든 첫 번째가 뭐냐, 이 숫자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숫자야 라는 노력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교과에서 의외로 지르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교과 전형은 일반고 1.5가 특목고 1.6한테 이기는 전형입니다. 근데 그 일반고 1.5가 특성하고 1.4한테 지는 전형입니다. 즉 숫자가 좋으면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하겠지. 그런데 왜 연세대나 한양대나 이런 대학에서 그동안 수능 최저를 안 두다가 최저를 두느냐? 그렇게 숫자 좋았다고 뽑아놓고 보니 얘들이 대학 가서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죠. 왜? 내신을 쉽겠다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대학들이 숫자가 좋은 아이가 합격하는 전형은 맞는데 적어도 그 숫자가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확인하는 장치를 거는데 가장 많이 거는 게 뭐냐? 수능 최저 기준. 두 번째가 서류평가, 세 번째가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이론은 똑같습니다. 빨간색은 최저가 있는 거고 검은색은 없는 겁니다. 이화여대와 시립대가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면접을 폐지하고, 시립대는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즉 3합칠 막내 라인에서 빠졌습니다. 숙대도 마찬가지로 최저를 좀 완화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빨강 내려가다가 건대에서 검은색이 처음 나옵니다. 서류평가를 쓰셔야죠. 동대도 서류평가 쭉 내려갑니다. 빨강 하다가 광운대에서 검은색 서류평가 없습니다. 계속 광운대 합격선은 2점대 극초반 1점대 후반입니다. 딱 2.03 정도가 광운대 합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신 2.0이 광운대 가면 잘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못 간 거죠.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을 써야, 즉 수능 최저기 있는 전형을 써야 그래도 내 숫자 대비 조금이라도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욕심 많은 대학들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보이죠. 그건 뭐냐? 수능 최저 기준으로 우리 대학교 수준이 돼? 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서류평가를 통해서 우리 과 하나에서 공부할 수 있어. 즉
최저로 학교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는 거고 다시 서류평가를 통해서 우리 과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천대라고 있습니다. 가천대는 참고로 경기도에서 가천대를 안 쓴다고 하면 경기도 학생이 아닙니다. 작년에 가천대가 전국 내시 원서 1등 했거든요. 올해도 1등하고 생각합니다. 가천대 교과가 작년 입결 보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 가천대 작년 입결은요, 일반 선택, 등급 나누면 하나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까지 반영했습니다. 막 내신이 6점대 합격했어요. 왜? 진로 선택이 모두 A급 되니까. 근데 올해는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똑같은 등급 취급합니다. 자, 가천대학교의 일반 학과에 1점대, 2점대 초반이 원서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기본적으로 이후 3초가 쓰잖아요. 근데 가천대는 뭐냐? 4등급까지 1등급과 똑같이, 즉 뭐냐? 3후도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즉 가천대학교 기준으로 올해 나 5등급이 하나도 없는데 만점입니다. 5등급이 없으면 만점입니다. 그럼 무슨 싸움이냐? 면접의 싸움입니다. 7배수. 저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5등급. 제가 보기에는 일부 학과는 5등급이 한 개나 있어도 저는 합격되는 사례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제일 큰 게 자유전공학과거든요. 200명 이렇게 뽑는 데인데 거기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그룹 어떻게 하냐? 그냥 10%합니다. 학생부 100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한성대나 서경대나 항공대나 인천대처럼 하나는 최저를 두고 하나는 최저를 안 두는 대학 있죠. 그죠? 자,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합격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최저가 없는 게 높겠죠.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최저가 있는 전형과 최저가 없는 전형의 합격선의 차이가 그리 썩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천대를 가고 싶어요. 최저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전형을 안전빵으로 쓰겠죠. 즉 적정으로. 그죠? 그러면 저기 합격하고 다른 데 합격하면 여기서 무조건 딴 데로 빠져나가겠죠. 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내 숫자를 제일 못 쓰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서 쓰는 건 불안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거기 써놓고 다른 데를 한번 최저를 도전해보자. 그럼 다른 데 합격하는 순간 여기를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굉장히 충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합격선은 딱 높게 잡히는데 돌아요. 돌다 보면 최저가 있는 전형처럼 끝선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별 추천 인원, 학교장 추천을 다 아시죠? 근데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추천 쓰고 싶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딱 두 개 대학만 제외하고 어디? 서울대. 두 번째, 동국대. 동국대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못 받은 등급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의 내신이 올라가요. 합격선은 1.0에서 1.4까지 합격선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3등급 때 친구들, 2등급 때 성적이 중간에 떨어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 때문에 동대를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만 제외하고 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지원 전략이 생깁니다. 뭐냐? 지금 위에 보면 제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4개 대학을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왜 빨갛냐? 밑에 보여요. 졸업 예정자만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 고3 재학생만. 자, 보통 수능 최저가 있으면 재학생 최저 통과하기 위해서 부담스럽잖아요. 졸업생은 그래서 실제로 최저 재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교과로 원래 합격이 가능한 점수인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졌어요. 쌤, 저 거기 다시 해서 최저로 쓸래요? 아니, 꽤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재학생한테 뭐 추첨을 다 주고 남으면 졸업생이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는 졸업생은 원서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일단 서강대가 최저가 제일 낮아요. 3개 3. 근데 서강대 최저만 통과할 때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를 다 씁니다. 3합 7이에요. 자, 그러면 연세대와 고려대와 성대가 3합 7인데 거기 최저 통과하면 서강대 당연히 통과하겠죠. 자, 그럼 똑같은 비율을 보면 됩니다. 아까 했던 내용 비슷한데 내신이 1점대 초반이에요. 최저를 통과했어요. 혹시 뭘 다 썼어요. 다 합격을 했네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선택하겠죠. 여러분 합격했으면 어디부터 아이들은 선택할까요? 연대, 그 다음은요? 고대, 그 다음은요? 성대. 그럼 서강대 뭐가 되죠? 제일 막내가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합격하면 제일 많이 빠져갑니다. 이따 실제적으로 서강대학교 이따 보시겠지만 충원율이 다른 데는 2배수도 안 도는데 저기는 4배수 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실은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 안 했는데 5개 대학교가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는데 제가 연대와 한양대와 중대와 시립대만 얘기했어요. 서강대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작년에 서강대학교가 경쟁률이 왜 올라갔느냐? 재작년에 서강대가 핵받고 났거든요. 4.7, 4.8, 5.2, 6.3개 있어요. 심지어 경영학과는 19명을 못 뽑았습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서강대 합격했는데 다른 데도 합격한 거죠. 그럼 어딜 택한다고요? 다른 데를 간다고요. 서강대는 계속 나가요. 나가다가 1번까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입결이 빵꾸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작년 입결 보고 쓴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는 못 써. 서강대는 3점대 합격했네? 나는 2점대니까 쓸 수 있겠지. 와, 간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경쟁률이 15대까지 올라가 버리면 학생부 교과전에서는요, 한 해 팁입니다. 내가 점수가 안 돼요. 근데 수능지수 통과를 한번 질러보고 싶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6대1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왜 6대1이냐? 자 보세요. 6배수예요. 최저 충족률 절반 나가요. 그럼 3배수가 남았죠? 그럼 첫 학기가 최초 합격이잖아요. 많이 돌아요. 2바퀴 돌아요. 그럼 3배수 안에 끝납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 작년에 8배수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점수가 부족한데 갔어요. 이미 내 위치가 10배수예요. 그럼 나한테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앞에서 모든 걸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점수가 서강대 우우 같지만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상위권 한 6, 7배수 학교생이 끝난 거예요. 뭐냐? 서강대 이따 보시겠지만 입결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작년 입결 보고 쓸 거잖아요. 즉 재작년 상황이에요. 4개 대학교가 모두 똑같이 1점대 후반에 중후반에 합격선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점수를 보고 쓰겠죠? 똑같이 합격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밀린다고요? 서강대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서강대 입결이 올해 제일 낮을 겁니다. 최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의 서류평가 시스템 어떻게 되나요? 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있죠? 건국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녹색 원이 합격자고 빨간색 X가 불합격합니다. 근데 녹색 원이 다 왼쪽에 쏠려있죠. 즉 무슨 말이냐? 서류평가를 실시해도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 숫자 좋은 애가 합격한다. 근데 보시면 네 번째 철학과에 1등, 2등 성능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볼까요? 행정학과 1등 떨어졌고요. 융합 비지 1등 떨어졌고 글로벌 비지 1등 떨어졌고 1등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영어학과 1등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참고로 재작년에는 수학교육과 월등한 1등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월등한 1등이. 제가 물어봤어요. 자문이니까 근데 야, 저 수학교육과 월등한 1등이 왜 떨어진가 했더니 떨어진 이유가 2가지라는 거예요. 뭔데? 첫 번째 수학 내신이 제일 안 좋았대요. 얼마인데? 2.0이래요. 장난하냐? 너 평균 2.0에서 한다. 꼴등 2.0이거든요. 자기도 그래도 고민하다가 왜 얘가 수학 내신이 제일 안 좋지를 확인하다가 바로 떨어뜨렸던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1학년 때 수학, 2학년 1학기 수학원, 2학기 수학도 딱 3과목 배웠습니다. 미적, 기하, 확통 하나도 안 들었어요. 수학 교육과 뭐 한대죠? 지가 안 배웠는데 누군가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를 실시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나쁜 숫자가 서류평가 점수가 좋아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좋은 숫자가 서류평가 때문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뭐가 하면 되냐? 내가 먼저 쓸 때 안 떨어져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학과에 필요한 과목 있잖아요. 우리 그거 들었으면 돼요. 그 과목이 어마어마하게 낮지 않고 비슷하면 돼요.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물리를 안 들었네? 그럼 화학과 쓰면 떨어집니다. 화학과 써야 돼요. 그래서 서류평가를 제너틱에 돌아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교 고려대 의대입니다. 보시면 1.00이 충원 합격이고 1.09가 최초 합격입니다. 저긴 왜 그러냐? 1.09와 1.00의 교과 산수적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저런 데는 서류평가 때문에 걸리게 아주 극상위의 점수가 몰렸으면 그 서류평가 의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류평가를 제한 다른 대학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쓰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의 핵심은 최저입니다.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른쪽 보시면 서울교대 보이시죠? 사업 10입니다. 참고로 한 달 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 나왔습니다. 작년도 초등교육과 6점대 합격했다고. 저깁니다. 내신이 7점대여도 서울교대 사업 10을 맞추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쓰겠죠. 왜?
4, 10, 2, 2, 3, 3 정도를 맞으면 수시가 아니더라도 정시에 다른 교대 갈 수 있거든요. 전형 빵꾸예요. 그러면 사합이 힘든 구조라면 노란색 삼합도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지른다고 저렇게 지르는 겁니다. 높은 최저 기준이 있을 때 앞에 싹 나가면 나는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최저를 통과했다는 포인트로 들어가고 싶어. 혹시 알아? 나한테 12월 24일 날 전화가 올지 라는 걸 보고 교과를 요새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니, 그게 허무맹랑한 전략은 절대 아니다. 나름 의미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두 장 정도. 보겠습니다. 의학계는 훨씬 더 높고요. 참고로 선생님, 빨간색과 검은색은 뭔가요? 그죠? 검은색은 자연계학과의 왼쪽이 인문, 오른쪽이 자연인데 검은색은 자연계학과의 확률과 통계 사탐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 빨간색은 미적분기하 과탐 봐야 되는 대학. 파란색은 과탐 봐야 되는 대학.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의학계열은 빨간 파란이 되게 많죠. 훨씬 더 올해 특히 수도권의 교과전이 약간 더 올라갈 겁니다. 왜? 뽑는 이유 줄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과의 꽃이 왜 최전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인문계열학과의 최저 충족률, 자연계열학과 최저 충족률 되겠습니다. 같은 대학교. 인문은 2%, 자연은 10%, 인문은 5%, 자연은 20%, 인문은 6%, 자연은 32%. 자연계열이 최저 충족률이 훨씬 더 높죠. 왜? 문과 성향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활용해서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냥 수학은 보는 겁니다. 버려요. 그럼 수학을 배제하고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에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게 어렵죠. 반면에 이과는요. 미적분이 확 통과해주니까 등급이 잘 나와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영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연계열의 최저 충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니 그 숫자가 그 대학에 합격했다고 대박이네 라는 사례는 인문계열이 많을까요? 자연계열이 많을까요? 인문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볼게요. 빨간색 너무 부족해. 빨간색 보이시죠? 자, 여기가 최초 합격생 할게요. 자연계열 볼게요. 그러면 자연계열은 충족자가 많으니까 최초 합격이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라면 전화가 있을 겁니다. 올래? 들어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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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충족자가 많으니까. 반면에 인문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이겠습니다. 여기가 최초 합격생입니다. 충족자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들어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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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균관대 4.76, 국민대 6.9, 단국대 6.3, 성신대 5.96 다 인문계열 갑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활용하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2024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본 겁니다. 경쟁률에서 최저 충족률과 충원을 바탕으로. 자, 보시면 파란색이 항상 인문입니다. 서강대 보세요. 1.09예요. 무슨 말이냐? 최저 통과한 109명 중에 100명이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뭐라고 했냐면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충족했다고 어쩌라고 전형을 했죠?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저를 충족하잖아요. 적어도 2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숫자가 얼마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최저를 충족하는 순간 학생부 교과 전형 실제 경쟁률이 다 2대1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숫자가 아니어도 최저를 충족하는 순간 2명이나 2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3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 충족을 바탕으로 지르는 포인트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졸업생. 실제로 작년 수능 기준입니다. 재학생이 65.2% 지원을 했는데 1등급은 국어 43, 수학 35, 영어 49. 영어 그나마 가장 등급이 높아요. 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는 포인트를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전 지금 고3도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1점대 영어 1등급, 대신 2점대 영어 2등급, 수도권과 국립대 가려면 영어 3등급. 안 맞으면 최저가 어렵습니다. 거꾸로 이 등급을 맞으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해 고3들 어깨에 뽕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왜? 육모에서 1등급이 19.1% 나와가지고 자기가 영어를 되게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최적이 있는 전형의 원서를 써서 최저를 충족 못한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구모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영어만큼은 확인하면서 너무 바보같이 냈어요. 출제를. 너무 출제를 육모를 너무 쉽게 내가지고 기존의 어떤 육모와 구모와 수능의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출제입니다. 육모만 보고 영어 잘하겠지라는 포인트가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절대평가잖아요. 먼저 확인했더니 적어도 구모의 영어는 왜냐면 구모는 절대 이렇게 안 낼 거거든요. 구모까지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건 작년 수능에서요. 제가 뭐라 했냐면 3등급까지가 43.94죠. 작년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 1등급은 비슷하게 났지만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이 역대 영어 절대평가 실시 후 가장 낮았습니다. 제가 저 성적 발표되는 날 그날 EBS 뉴스 출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가서 뭐라 했냐면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이 가장 낮다. 이러면 학생들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 라고 했었고 실제로 보시는 건 화살표가 있는 건 2년치를 비교한 거고요. 거기서 검은색은 올라간 거 빨간 떨어집니다. 참고로 고려대학교만 제외하고 모든 대학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만큼 최저 충족에는 무슨 과목이 절대적이다? 영어가 절대적이다 라는 포인트들 마지막까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아까 2024 기준으로 2020도 똑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작년에는 경쟁률 자체가 올라갔었다. 서강대 보세요. 실질이 2.07이죠. 근데 보시면 충원율이 얼마죠? 405%예요. 즉 5배수 합격해도 저 정도 나온 겁니다. 서강대 기준으로 작년에 저게 5배수까지 저게 뭐냐면 약 8대1 안에서 모든 합격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죠? 15대1이죠. 15대1의 경쟁률이 들어왔지만 실제 아이들은 8대1 안에서 모두 숫자는 끝났다. 그래서 경쟁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생 독해가 또 하나의 꽃입니다. 뭐냐? 어딘가에서 분명히 빵꾸는 난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과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근데 어딘가에서 분명히 빵꾸는 난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 그러면 선생님 말 믿고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는 점수가 안 돼도 최저 통과를 한번 질러보고 싶어요. 무슨 과를 써야 되나요? 라고 할 때 보통 무슨 과를 쓰죠? 제일 낮은 과를 쓰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세대 신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죠? 나 죽어도 연대 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그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는 신학과가 없습니다. 연세대 신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믿음이 강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연대 무조건 가고 싶어. 근데 뭐가 안 돼? 점수가 안 돼. 그러니까 신학과를 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연대 신학과에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 서울대 중복 합격한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초 합격에서 끝나버립니다. 예비 1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죠? 반면에 연대 경영 쓰는 애는 어떤 애들이죠? 서울대도 경영이나 경제 쓰는 애들이겠죠. 합격하면 지금 무슨 말이냐? 보통 지르는 포인트 쓸 때 제일 낮은 학과 뭐 노노무 불문을 쓰잖아요.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냐? 점수가 부족해. 가고 싶어. 예비가 안 됩니다. 최초 합격이 못 들면 끝나는 거예요. 반면 최상위권 학과는요. 그 앞대학도 상위권을 쓰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된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안 되고 지르는 포인트일 때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이즈가 큰 것. 두 번째, 경쟁률이 낮을 것. 세 번째, 그러면서 좋은 학과일 것. 왜? 그래야지 상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혹시라도 교과를 지르는 포인트면 그렇게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건 교과대 합격선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70컷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70컷을 보고 원서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0컷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70컷은 최초 합격은 절대 아니겠죠? 왜냐면 적어도 한 바퀴는 도니까. 그럼 70컷은 어떤 아이냐? 제 생각에는 충원 합격 첫째 날이 저는 안 옵니다. 둘째 날에 오는 겁니다. 참고로 5바퀴 이상 돌거든. 이게 최초 합격, 만약에 6개의 원서를 썼는데 6번 최초 합격했다. 너무 낮게 쓴 거예요. 그럼 저는 두 번째밖에 도는 것들은 분명히 합격이 되는 정도입니다. 70컷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합격은 된다. 근데 최초 합격은 아닌 점수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소신과 적정의 중간선 정도. 소신도 아닌데 적정도 아닌 그 정도. 그래서 70컷을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보고 쓰면 안 돼요. 학과의 인원이 변하거나 이런 것도 바뀌겠죠.
그래서 적어도 작년에 어떤 상황인지는 보시고 좋겠다라는 게 되겠고, 보시는 건 그래서 70컷을 분포입니다. 70컷의 분포. 그러니까 실제로 80, 90, 100컷은 더 낮은 숫자가 있겠죠. 입결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표로 잘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딜 조심해야 되느냐, 가천대 저거는 뻥입니다. 왜? 작년에는 일반 소득을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올해 저렇게 안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요? 5등급이 없으면 된다. 일부 학과는 1개나 2개 있어도 될 것이다. 그럼 5등급이 1개, 2개 있고 3, 4로 몰리면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3.89, 4.0일 수도 있겠지만 정도의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를 예상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 볼까요? 여대가 있습니다. 성신, 서울, 덕성, 동독이 있습니다. 어디가 입결이 제일 안 좋죠? 서울이 제일 안 좋죠. 그러면 똑같이 인서울 여대 가고 싶은 친구들 입장에서 올해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서울여대로 몰리겠죠. 왜? 저게 작년 입결이 안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울여대는 올해 경쟁률이 올라가면 합격선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보고 원서를 쓰실 때 그 대학 그 학과만 보면 안 된다. 주변 대학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입니다. 자, 숫자는 완성됐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숫자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체제를 통과하자. 두 번째는 생기 후에 의미 있는 기록이 있는 숫자로 만들자. 그죠? 근데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상되는 포인트들은 작년에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교, 특히 수도권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의 합격선 70%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그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의 변화를 해보면 면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들이 면접을 강화할까요? 저는 그걸,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해봤다고? 면접에서 확인해야 되겠네? 라는 기록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숫자를 가치 있게 만들자. 두 번째, 적어도 생활기록부에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해봤다고? 예, 면접에서 확인해봐야 되겠네 라는 의미 있는 기록들을 8월 31일까지 채우자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한테 선생님 저희 아이 내신이 2.0입니다. 건대 쓸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그럼 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2.0이 어떤 2.0에 따라 전혀 다르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2.0인지 수학을 못하는 2.0인지 성적이 오르고 있는 2.0인지 떨어지는 2.0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나거든요. 이게 종합은 숫자 하나로 얘기하는 전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교육과정이 주어진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서류평가 시간 뭐랬죠? 안 떨어지가 학과를 쓰면 된다고 얘기했죠? 종합은 그게 더 심합니다. 학원과 쓰는데 물리 안 들었네? 아우. 보통 서류평가를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 중에 누가 많이 하냐라고 하면 보통 사정관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학과 교수님들이 훨씬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 한 명 서류평가하는데 보통 평균 15분에 20분 걸리거든요. 그럼 얼마 받냐? 그리고 만 원 받아요, 평균. 1시간에 3만 원, 4만 원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증서보다 안 돼요. 즉, 그 교수님들이 하는 포인트들은 진짜로 자기 학과에서 공부할 친구를 뽑고 싶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 가끔 그 얘기합니다. 땡큐 만 원일 거예요. 땡큐 만 원. 땡큐 만 원. 무슨 말이냐? 안 들었네? 땡큐. 아우.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을 내가 경영을 준비했는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 대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학과를 낮추는 지원은 절대 잘못된 지원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내가 경영이면 계속 경영을 쓰는 겁니다. 대학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시면. 아시겠죠? 자, 보시면 올해 고3에서 변화가 있는데 연세대, 고대, 성대, 한양대, 이대, 중대, 시립대가 변화가 있는데 연세대 면접 횟수 늘렸고요. 고대가 축소했고 성대 면접 전형 새로 만들었고 한양대 면접 횟수 늘렸고 이대도 면접 보는 전형 새롭게 만들었고 중대도 의대 면접 보고 6개 대학교가 면접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그룹입니다. 그 다음 그룹 국민대, 숭실대, 인하대, 성신, 동덕, 경기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변화가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도 면접을 강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대학들 1점대, 2점대 초반에 쓰는 대학교만 면접을 강화한 게 아니라
3등급 중후반, 4등급 초반대가 원서를 쓰는 대학교도 면접을 강화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3등급 때, 4등급 때 아이들 중에서도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해봤다고 라는 기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종합에도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양대학교 보겠습니다. 상합 7이죠. 참고로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도 똑같이 상합 7입니다. 그러면 내가 숫자가 좋은 상합 7들은 굳이 종합을 올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한양대학교의 저 상합 7의 종합 전형은 교과에서 합격할 수 없는 숫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기본 출발이 2로 시작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저 한양대학교에 저 추천형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내가 생활기록부 기록이 좋으니까 저 전형을 원서를 쓸까요? 내가 상합치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쓸까요? 상합치를 통과할 그런 전제 조건은 생기부가 아닙니다. 최저입니다. 참고로 저 한양대학교 추천형 전형 작년에 경쟁률은 30대 1이 넘었고요. 70% 평균이 2등급 후반입니다. 2.8, 2.9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교과에서 최저를 통과하는 순간 내 숫자의 가치가 대폭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종합은 살짝 덜해요. 왜? 경쟁률이 교과보다 더 높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최저를 통과했던 포인트들은 즉 숫자가 약간 좋으면 교과에서 그런 포인트를 노린 것들을 종합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학들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최저가 잘 나온 대학은 고대, 한양대, 이대, 홍익대 4개의 조합들이 생길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31일까지 이제 생활기록부의 마지막 기록들을 수시 강의를 하거든요. 실은 지금 이 시기에도 방학 때도 마지막 과목의 세특이나 또는 학교에서 학급 앞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의미 있는 기록들을 하기 위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포인트에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급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입니다. 다 나를 좋아하는 애들이 원서를 써요. 근데 한 애가 나는 좋아하지 않았었어 탁 뻗은 거 있어요. 그러면 부친구를 뽑을 필요가 없겠죠. 너 안 좋아해, 너는 가. 그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걔를 떨어뜨려 나면 다 나를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나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대학은 누굴 뽑아야 될까요? 제일 좋아하는 애? 대학의 포인트는 다릅니다. 좋아하는 건 기본적인 지원이 되는 거고 대학에서 뽑는 기준은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와서 잘하는 애를 뽑는 겁니다. 즉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두 가지 기록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학과를 좋아해 라는 기록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 학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는 기록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해 라는 기록과 잘할 수 있어 라는 기록은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문장에서의 위치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좋아하는 기록은 그 문장의 목적어를 보는 겁니다. 목적어. 어떤 주제를, 어떤 자료를, 어떤 책을. 그러면 그 자료, 그 주제, 그 책은 당연히 그 학과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마지막 8월 31일까지 생활기록부를 할 때 다들 뭐만 신경 쓰냐면 그 목적어만 신경 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까지 해야 되냐? 잘하는 기록은 서술에 나타나는 제가 행동 용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올해 저희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르칩니다. 제가 저희 수업받는 아이한테 부풀에다가 자 8월 5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8월 5일까지 둘 중에 하나의 기록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써줄게 알겠습니다. 두 개의 과제는 뭐냐?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요. 자, 네가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봐.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너가 어떤 분야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라. 이 두 개입니다. 확률을 구해라.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라.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대학에 가서 확률을 구하는 공부를 하는 학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학과, 수학교육과 또는 통계학과. 근데 대학에 가서 데이터
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나 통계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확률을 구하는 행위를 해야 될까요?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행위를 해야 될까요?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행위를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렇게 목적으로는 보통 맞추는데 어떤 행위를 할까요? 그러면 내가 원서를 쓸 그 학과의 교육과정을 보세요. 그럼 보면 교육과정에 무슨 과목 배운다 하면 이건 이 행위하는 과목이 내 보이시죠? 그 행위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AI가 엄청나게 발달 많이 했죠. 과거에는 문헌 연구가 되게 대학들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엔 대학들이 문헌 연구를 통해서 무슨 자료를 어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읽고 보고 썼다라는 내용들의 의문을 표합니다. 왜? 이 행위를 과연 이 친구가 했을까? 인공지능이 했을까? 대부분 누가 했을까요? 인공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동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인공지능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정리하다 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요약한 자료에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내 생각을 실은 그 활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라는 활동들을 파악하고 그 활동까지도 이렇게 의미 있는 목적어에 의미 있는 소스로까지 세팅을 맞춘다면 되게 유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리학 1이 어려울까요? 물리학 2가 어려울까요? 물리학 2가 어렵죠? 근데 학생들은 물리학 2를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게 등급이 안 나오는 진로 선택이니까 공부를 얕게 하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 그 과목이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러면 3학년에 가장 어려운 과목을 배우죠. 그럼 당연히 3학년에서의 세특의 깊이가 가장 깊게 출발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기록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면접을 대학들이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아니 고등학생 여기까지 해봤다고? 근데 실제로 그래 좋아. 어차피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은 믿어야 됩니다. 왜? 생활기록부는 누가 쓰는 거죠? 선생님이 쓰는 거죠. 그 기록은 무조건 애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했다 치자 뭐 하면 되니까 면접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너 일단 1단계 면접을 통과해. 자, 실제 했어? 실제 한 건 아니고요. 자료 검색해가지고 한 거예요. 떨어집니다. 왜? 그 친구를 면접에 온 이유는 실제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실제 했어? 실제 해봤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역시 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실패한 줄 알아요? 원래 실험에 통과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만 구축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터는 합격합니다. 제일 좋은 건 실제 해봤고 성공도 했고 그 과정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걸 내 고등학생 언어 수준으로 설명하면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마지막으로 막 엄청 어려운 내용 때려넣으면 되나요? 1단계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기록들이 면접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해서 의미 있는 기록들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대학들은 그 전년도의 학생부 종합적 평가를 끝낸 후에 그 다음에 그 생활기록부의 트렌드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작년 평가 끝나고의 트렌드인데 세특에서는 첫 번째 발표나 토론 등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활동들의 기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관심사와 아까 얘기했던 학업 역량을 보려고 한다. 두 번째, 지표고사 끝나고 하는 자유형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관심사 정보를 찾아보려고 한다. 세 번째,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니 이 과목을 배웠다고 이 포인트는 알지만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학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시간들을 투자했네라는 자기 주도성이 강한 활동으로 평가한다. 출결에 대한 대학들의 최근에 어떤 그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출결은 결코 변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출결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개그는 거의 가산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쌤 저희 아이가 미인정 많으면 안
질병이 많아요. 어떻게 되나요? 질병이 많은 포인트가 바로 질병이 많으니까 떨어져는 아닙니다. 질병이 많네 하고 다른 활동이 좋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1단계 컷에서 동점자예요. 그러면 질병이 많은 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쉽게 한 사정관이 대학교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질병으로 많은 그것도 결론은 그 친구가 그만큼 저기 선생님 질병이 많은 것도 그 친구가 그만큼 수업 시간에 빠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많은 게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전 과목 굉장히 중요하다. 안 들었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일정입니다. 토요일날 수능 끝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게 많은 대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는데 11월 15일과 16일에 보시면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가 겹칩니다. 그렇죠? 22일과 23일을 보시면 거기도 보면 교대가 많이 겹치고요. 국민대하고 과기대가 겹칩니다. 또 시립대와 숙대가 겹치고요. 29일과 30일도 잘 보시면 여기 제일 많이 겹칩니다.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대, 숭실, 단국, 경기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1단계를 어느 대학에서 어느 대학 통과할지는 모르겠죠.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면접이 겹치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원서를 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입니다. 역시 70컷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종합의 70컷은 정말로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 대학들 제가 밑에 빨간 해놨어요. 서울대 일반. 자, 서울대 지역균형과 일반을 보세요. 차이가 크죠? 고대 계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추천형, 그 다음에 중앙대, 융합과 탐구형 이런 부분도 뭐 빨간색 포인트들이 저 70컷이 과연 맞아? 라는 어떤 의심이 드는 어떤 지표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보시면 됩니다. 네, 자연계는 되겠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서울대 일반 33%입니다. 고려대는 학업우수와 개덕을 합쳐서 50이라는 얘기는 학업우수에는 거의 일반고가 70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서강대, 성대, 한양대 한번 보시자고요. 일반고의 비율이 안 되죠. 그럼 저 70컷을 보고 70컷 주는 거니까 쓰면 되겠다라는 포인트가 위험하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대학들, 중앙대도 보시면 융합형과 탐구형을 합쳐서 일반고가 62.4라는 얘기는 탐구형을 저쪽에 넘겨주면 융합형은 일반고가 70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면 저 전형만 고민하시면 나머지 70컷은 실은 일반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룹 보면 여기는 이제 되게 더 위 라인으로 아래로 올라가죠. 여기는 보시면 인문자에다 보시면 여기는 일반고의 비율이 숙대만 69.3이고 나머지 다 70이 넘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숫자는 일반고의 생기부 기록이 좋은 숫자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반고가 70%, 80%가 되는데 전체적인 7등, 8등은 당연히 일반고 아이들 숫자를 가능성이 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활기록부에 단순히 목적어만 챙기지 마시고 서술어까지 챙기는 기록이 있다라면 숫자를 어느 정도 넘어서는 결과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입결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고 비율 정리를 해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전공입니다. 무전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서를 쓰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되니 무전공을 가면 되지 라는 의미 있는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상위 15개 대학교가 되겠는데요. 교과가 16%고 종합이 24.2입니다. 종합을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그룹 가잖아요. 교과가 23.4고 종합이 3.5입니다. 그럼 두 그룹의 교과와 종합 차이가 뭘까?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이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의 포인트가 강세입니다. 즉 서술어 중심의 평가를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적어가 서로 다른 친구들이 와도 서술어의 유의미함을 보고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목적어 중심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서로 다른 친구들 오면 평가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못 뽑는 거죠. 즉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평가 요소의 비율들에 의해서도 저 무전공을 뽑느냐 안
안 뽑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작년에 이렇게 전공자율 선택제 무조건이 처음 나왔을 때 작년에 저학과 신설된 거잖아요. 과연 저학과의 입결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제가 작년에 뭐라고 강조했었냐면 아마도 저 무전공학과의 위치는 아마 한 40 정도? 머리부터 발까지 있다면 한 가슴 정도의 위치에 있는 학과들이 있을 것 같다. 왜? 좋은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가 굳이 저과를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럼 저과는 누가 쓸 거냐? 그 상위권에 있는 좋은 학과에 갈 수 없는 친구들이 쓰지 않겠느냐? 그 말은 거꾸로 따지면 상위권 학과에 합격할 수 없는 숫자들부터 저기로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위치는 한 상위 40% 정도 되지 않을까를 작년에 예상하고 강의를 했었는데, 자, 죄송합니다. 여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저 그래프가 뭐냐면 막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래에 있는 학과입니다. 막대의 길이가 짧으면 위에 있는 학과입니다. 짧은 건 더 보기 빨간색으로 보일수록 상위권이고요. 노란색으로 보일수록 중위권이고요. 안 보이겠지만 파란색으로 보일수록 끝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학과가 어떻게 되죠? 무전공인데 교과인데 평균이 53이에요. 즉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일 높은 데가 홍익대가 제일 높았고요. 홍익대 수질대가 높았지만 상대로 다 30이나 40, 50선에 있죠. 상명대는 훨씬 낮았고요. 그죠? 유형투는 어떻게 되느냐? 저기는 계열별로 원서를 쓰는 건데 저기는 그 단과대학의 위치가 학생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단과대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높았다. 유형투는 크게 원서 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유형 1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홍익대나 숭실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40 이상 정도의 위치에서 합격선이 설정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종합은 더 낮습니다. 왜? 종합은 더 낮으니까 내가 그 과에 합격이 가능한 점수라면 그 과를 바로 썼지 굳이 저기 가서 불확실한 무조건 가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또 포인트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를 볼까요? 시립대학 중 높습니다. 경희도 높습니다. 그러면 무전공은 학업 역량 위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학업 역량을 성취도 숫자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학업 역량을 소수로 의미 있는 소수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의 수는 없다는 얘기는 그 학업 역량 포인트가 그래 모르겠고 종합도 숫자대로 좋을 거야 라는 식의 평가가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저 전형은 일반고 합격률이 높은 겁니다. 반면에 의미로 낮다라는 포인트들은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추천형 제일 끝선이거든요. 그럼 저 제일 끝선을 갖다가 일반고의 끝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무전공에 특히 종합 같은 거 보실 때 좀 조심하셔서 전년도 입결을 활용하셔서 원서를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형투는 똑같습니다. 교과나 종합이나 단과대학의 인기 순위가 그대로 입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서를 대학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취업이죠. 지금 보시는 학과들은 취업이 보장된 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교가 많죠. 그런데 숭실대도 있고 각순대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 아래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위에가 최근에 생긴 겁니다. 생긴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특히 뽑습니다. 즉 종합의 준비가 안 돼도 교과로도 뽑는다라는 포인트들 되겠고요. 여기는 가면 좋겠지만 좀 높겠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첨단학과입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최근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선발한 학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고 있는 순서고 교과, 종합, 논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 첨단학과는 신설됐거나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 학과는 앞으로 취업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학과의 입결수는 올라갈 겁니다. 즉 학과가 신설되면 그의 입결이 제일 낮습니다. 왜? 전년도 입결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신설되는 포인트들은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시고 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권에 있는 중간 정도의 학과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대부분 자연계학과죠.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첨단학과에 가면 수준은 어떻게 될까? 순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가 아닙니다. 최상위가 아닙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 학교가 좋은데 교과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는 뭐냐? 너무 낮으면 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취업 전망이라는 포인트를 보면 분명히 의미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의 순위가 맨 위에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 역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 첨단학과의 순서를 한번 봤더니 바이오 관련 학과가 제일 입결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를 공부한 친구들이 많을까요? 생명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많을까요? 근데 아까 보면 인공지능, 모빌리티 대부분은 물리 기반 학과고요. 생명 기반 학과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친구들은 많은데 선발률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력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겠죠. 그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 아이는 저 보여주는 대학 다 좋은 대학이잖아요. 저희 아이 숫자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저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 대학들이 지자체가 연합을 많이 합니다. 연합을 할 때 항상 포인트가 뭐냐? 지방 대학을 절반 가까이 뽑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은 뭘까요? 전문대입니다. 전문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건 맞는데 그 대학교 가면 무조건 취업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더라도 의미 있는 학과들을 찾는 포인트들,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도 전문대가 있습니다. 가는 것들도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서울 지역 학생들과 경기 지역 학생들의 등급 대비별로 어떻게 조합을 짜가지고 원서를 쓰는지를 제가 조사한 겁니다. 저 빨간색 제일 밑에 있는 건 6종이고요. 그 다음에 5종 1교, 그 다음에 4종 2교입니다. 여기까지는 종합을 많이 쓰는 전형의 비율입니다. 서울이 높나요? 경기도가 높나요? 서울이 높죠. 여기가 3, 3 딱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교과를 많이 쓰는 겁니다. 등급 대비별로.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교과를 많이 쓰죠. 왜 그럴까요? 서울 아이들은 뒤에 정시 기반이 있는 겁니다. 나 정시까지 갈 기반이 있으니까 숫자 대비 높게 쓰는 포인트가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정시 기반을 준비한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시와 정시를 같이 하는 비율들이 적죠. 즉 뒷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지역별로 저런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시는 건 뭐냐면 가로에 있는 축의 정들의 위치가 그 친구의 3월 모의고사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몇 분의 위치입니다. 파란색은 실제 수능에서 올라간 아이들이고요. 빨간색은 떨어진 아이들입니다. 보시면 세 그룹 있죠. 첫 번째 노란색 그룹 성적이 올랐어요. 하지만 쓸 수가 없어요. 왜? 워낙 낮은 숫자니까. 두 번째 하늘색 그룹 정말로 열심히 올라갔죠. 하지만 녹색 그룹 거의 저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프를 보면 역시 수능은 재학생이 안 되라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주어진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빨간색 그룹 분명히 3월달에 비해서 평균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기 있는 건 국어, 수학, 탐구 전체 100분위의 평균입니다. 즉 정시형 숫자예요. 하지만 수시에서의 수능은 못하는 과목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기 있는 저 빨간색의 위치는 평균은 떨어졌지만 내가 활용할 과목의 숫자들은 제대로 채워가지고 수시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과가 작년보다 전반적인 체제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수능에 대한 부담감 크다. 왜? 졸업생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종합에서 면접을 강화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 면접에 나도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의 기록들을 마지막에 채우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작년도 입결은 전체적으로 푹 올라간 경쟁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결이다. 그 부분들을 보면서 원서를 쓰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할 일은 숫자 세팅 끝났다. 이제 남은 기간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까지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드는 거고 8월 31일까지 면접에서 물어볼 만한 기록들을 만드는 그 기간들의 노력들을 한 게 지금부터 남아있는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